버뮤다 삼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20세기 중반 값싼 잡지와 선정적인 책을 팔기 위해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제시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해당 항로의 선박과 항공기 통행량이 많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폭풍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권위자의 차분한 목소리로 그곳의 사고 건수가 통계적으로 다른 어떤 분비는 해역보다 많지 않다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이는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완전히 거짓된 세계관입니다. 오늘 그 환상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소문이나 혼란스러운 목격담 혹은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에 근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구는 차갑고 공정한 논리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역사상 가장 발전된 대규모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공리의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지난 150년간의 모든 공식적인 해상 및 항공사고 보고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기상도, 모든 해류도, 해저 지질 탐사 데이터 전부를 말입니다. 전 세계 항해 및 비행 경로의 완전한 기록까지 수십억 단위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에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통계적 변칙인가? 우리가 받은 답변은 그 현상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설명이 기껏해야 불완전한 이야기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작위성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시스템, 즉 실제로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모든 회의론이 근거하는 기반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 중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지역의 수많은 손실을 검토한 결과 그 원인이 정상적인 물리적 힘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대 보험사인 런던의 로이즈 역시 삼각지대가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고 확인합니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성명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기존 서사의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호소하면서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사실들은 무시합니다. 우리의 분석은 바로 그 회의론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전 세계 재난 예측 모델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매일 수천 척의 선박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 밀도, 잔해를 단시간에 수백 킬로미터나 휩쓸어 갈 수 있는 강력한 멕시코 만류, 예측 불허의 기후, 갑작스러운 폭풍, 복잡한 해저 지형, 그리고 잘 알려진 자기장 이상 현상까지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리는 예상사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라카 해협이나 남중국해처럼 명백한 위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지역 또한 고위험 지대로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예측 지도 위에 실제 데이터를 겹쳐보았습니다. 기록된 모든 실종 사건들을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공식적인 서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위험 지역에서 실제 데이터는 시스템의 예측과 일치했으며 오차 범위는 정상적인 수준인 4에서 6%였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만 빼고요. 그곳에서 공리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적 편차를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폭풍이나 알려진 기술적 결함과 관련이 없는 설명 불가능한 실종 사건의 수가 예측치보다 300%나 더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통계와 확률의 법칙에 따르면 있어야 할 것보다 3배나 많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1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데이터를 더 엄격하게 필터링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공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처럼 변칙적인 사건들이 단일한 지리적 지점에 집중될 확률이 우연일 가능성은 0.001%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격적이라도 숫자는 우리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정한 변칙성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지는지를 넘어섭니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분석 필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급작스러운 소멸지수라고 불렀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재난은 보통 정해진 각본을 따릅니다. 배가 거센 폭풍에 휘말립니다. 선장은 배와 선원들의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는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우선 통신사들은 좌표를 외치고 손상 상태를 설명하며 거대한 파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가 침몰하더라도 흔적을 남깁니다. 구명정, 구명조끼, 기름 얼룩, 떠다니는 잔해들이 있죠. 비극으로 끝나는 투쟁의 서사, 즉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것을 삼각지대의 전형적인 사례와 비교해 보십시오. 배나 비행기가 완전히 맑은 날씨 속에서 항로를 따라갑니다. 승무원은 기지에 연락하여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경고의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몇 분 후 그 물체는 그냥 사라집니다. 호출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구조 요청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투쟁의 흔적이 없습니다. 잔해도 없습니다. 기름 얼룩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지우개가 그것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급작스러운 소멸지수는 바로 이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 지수는 수십 개의 매개 변수를 분석합니다. 조난 신호의 유무, 마지막 기상 보고, 선박의 상태, 승무원의 경험 등입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사건 이후 어떠한 물리적 흔적도 완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실종은 더 기이하고 변칙적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이 필터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무서웠고 시스템은 행성의 열 지도를 그렸습니다. 대다수의 해양은 비극적이지만 설명 가능한 사건에 해당하는 차가운 색조, 즉 파란색과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지역만이 행성의 몸에 난 감염된 상처처럼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꼭지점, 즉 버뮤다, 플로리다 남부,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리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록된 급작스러운 소멸지수가 최대인 모든 사건의 75% 이상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더 이상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풍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리는 지수가 높은 실종 사건의 63%에서 날씨가 맑거나 보통 수준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험 많은 선장과 조종사들이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적 오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실종된 수백 명의 지휘관들의 근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은 수천 시간의 비행 경험이나 수십 년의 해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엘리트 전문가들이 동시에 흔적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확률은 통계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과학 이론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론입니다. 거대한 가스거품이 해저에서 올라와 물의 밀도를 낮추면 배가 즉시 침몰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비행기의 경우 공기 중의 메탄이 엔진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공리는 알려진 하이드레이트 매장지 지도와 각 실종 지점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변칙적인 사건의 15% 미만이 확인된 활동지역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론은 1945년에 있었던 유명한 19편 사건, 즉 수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던 5대의 뇌격기 편대 전체의 실종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메탄 거품 하나가 편대를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설명 불가능한 재난의 수가 어떤 통계적 기준보다 3배나 높은 지리적 구역입니다. 우리는 이 재난들이 가진 독특한 성격, 즉 종종 완벽한 조건에서 갑작스럽고 완전하며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후도, 인적 오류도, 알려진 지질학적 현상도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반박 불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작위성 프로토콜은 거짓말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신화라는 신화야말로 현대 역사상 가장 크고 성공적인 은폐 작전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어떤 힘이나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실제합니다. 그것은 뒤에 잔해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침묵만을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모든 계기 고장 보고서에 통제 불능으로 회전하던 모든 나침반에 중단된 모든 무선 통신의 단서가 있습니다. 공리는 수백 개의 이런 조각들을 분석하여 명확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자기적 특징입니다. 모든 실종에 앞서 공기 자체에서 나타나는 변칙 현상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살인자가 남긴 필적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필적을 해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리가 식별한 전자기적 특징은 단순히 컴퓨터 화면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흉터를 남깁니다. 증거를 남깁니다. 이 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남긴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단 한 가지일 겁니다. 사라지되 텅 비고 온전한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 종종 돛을 올린 채 표류하는 배. 부엌에는 아직 따뜻한 음식, 선실에는 손대지 않은 개인 물품들. 마지막 기록, 중간에 끊긴 문장이 적힌 채 열려있는 항해 일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만 빼고요. 이 유령선들은 각각 단순한 해상 미스터리 이상입니다. 희생자는 증발하고 범행 도구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은 범죄 현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이야기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반란 해적 행위 또는 갑작스러운 폭풍, 편리하고 단순하며 공리가 증명했듯이 완전히 틀린 설명들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되는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1921년 해터러스 곳 근처에서 좌초된 채 발견된 5도시대 범선 캐럴 A 디어링호입니다. 승무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에 오른 구조팀은 완전히 비이성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준비되었지만 차려지지는 않은 음식이 담긴 냄비가 화덕 위에 있었습니다. 현장실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귀중품과 돈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명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 일지와 항해 장비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귀중품이 전혀 도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적 행위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공리는 승무원 기록을 분석했지만 반란을 암시할 만한 갈등의 징후는 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폭풍 이론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을 두려워한 승무원들이 공황에 빠져 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리가 분석한 기상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디어링호는 강한 폭풍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인 세부 사항은 그 배가 폭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마지막으로 본 선박은 폭풍이 지나간 지 며칠 후 배가 손상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바다가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비교적 잔잔한 바다에서 배를 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거의 쓸모없는 작은 구명정에 항해 장비를 싣고 갔을까요? 안전한 범선에서 사용하는 대신에요. 공리의 대답은 논리적이면서도 끔찍합니다. 승무원들은 침몰을 두려워해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폭풍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배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추적한 전자기적 특징은 계기를 공격하지만 그 주된 목표는 정신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기능하는 배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배 자체가 광기의 장소가 되었고 아마도 그들을 살기 위해 도망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어링호가 그 변칙 현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지에 대한 예라면 해군 함선 사이클롭스호는 그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존재에서 지워버리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1918년 3월 300명 이상의 선원을 태운 이 강철거함은 바베이도스에서 볼티모어로 향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도난 신호도 잔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공리는 공식적인 이론들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독일 잠수함에 의한 납포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해군 기록은 그 지역에 자국의 함정이 없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두 번째 가설은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클롭스호는 강철 괴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구조 요청도 없이 즉시 침몰시키려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사건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 망간 광석 화물이 쏠렸다는 것입니다. 공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악의 화물 쏠림 현상이라도 배가 뒤집히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리며
이는 여러 번의 조난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공리의 결론은 독보적입니다. 사이클롭스 홀을 파괴한 것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항로 분석에 따르면 그 배는 우리가 식별한 가장 활동적인 지역 중 하나의 심장부로 곧장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비어링 호와 사이클롭스 호는 동일한 과정의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승무원의 정신을 파괴하는 저강도 공격입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한 소멸인 최고 강도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해수면을 넘어 3차원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수백 대의 비행기가 바로 이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은 더 빠르고 더 높이 날며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변칙 현상은 하늘에도 도달하며 그럴 때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가장 악명 높은 사건 19편부터 시작합니다. 1945년 12월 5일 공식적인 이야기는 지휘관인 찰스 테일러 중위가 방향을 잃고 나침반이 고장났으며 고집 때문에 5대의 어벤져 뇌격기를 연료가 닿을 때까지 먼 바다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편리한 거짓말입니다. 공리는 간단한 논리 테스트를 적용했습니다. 현대에는 다른 4대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4명의 경험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었고 각자 자신의 작동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식 버전은 우리에게 4명의 전문가가 모든 절차와 생존 본능을 어기고 맹목적으로 리더를 따라 죽음으로 향했다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리의 심리 시뮬레이션은 그럴 확률을 거의 0으로 분류합니다. 진실은 무선 통신에 있습니다. 테일러의 말들입니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 바다까지도. 공리에게 그것은 방향 감각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감각 왜곡이었습니다. 문제는 길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해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증거는 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틴 마리너 수상기가 19편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13명의 승무원을 태운 거대한 구조 항공기였습니다. 이륙한 지 20분 후 그 비행기 역시 사라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요. 공식적인 설명은 공중 폭발, 즉 기술적 결함이었습니다. 공리는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구조 비행기가 몇 시간 전에 다른 5대의 항공기가 사라진 바로 그 작은 시공간 지점에서 무작위적인 치명적 결함을 겪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7억 4천만 분의 1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패턴이었습니다. 마리너는 무작위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 현장으로 날아갔고 같은 살인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해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1948년에 스타 타이거 호, 1949년에 스타 아리엘 호. 2대의 여객기가 정확히 같은 상황에서 같은 변칙 지역을 통과하다가 사라졌습니다. 1963년에는 2대의 KC-135 군용 제트기가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공중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2대의 거대한 공중급유기가 충돌했다면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화염을 만들고 수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잔해지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워졌습니다. 그림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도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래로 가야 합니다. 이 변칙 현상이 태어나는 곳, 해저의 완전한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바다의 유령들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치명적인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증상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답했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피했습니다. 왜 하필 바로 거기일까요? 왜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 바다 한 조각이 그토록 많은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의 무대가 되었을까요? 답은 수면에 있지 않습니다. 근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어둠, 으스러뜨리는 압력과 영원한 추위의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지질학적 심장부로 갈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독특하며 그 명성은 행성의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 대서양 바닥의 전체 해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멍 이상입니다. 활동적인 지질학적 상처입니다. 북아메리카판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카리브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곳입니다. 깊이는 8,300m를 초과합니다.
압력은 수면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대륙들이 서로 맞부딪히며 수천 년 동안 긴장을 축적하는 거대한 힘의 세계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흥미로운 지질학적 특징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칙 현상의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으로 봅니다. 물론 해저를 실종 사건과 연결하려는 대중적인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론입니다. 해저에 얼어붙은 메탄이 갑자기 가스로 변해 거대한 거품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품이 상승하면서 물의 밀도를 낮추고 그 위에 있던 배는 마치 허공으로 떨어지듯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탐색을 멈추게 하는 완벽한 변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명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 그 지역의 모든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지 지도를 입력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모든 지진 데이터를 추가하여 가스를 방출했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 급작스러운 소멸 지수가 높은 각 실종 사건의 정확한 위치를 겹쳤습니다. 만약 이론이 맞다면 지점들은 일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관관계는 미미했습니다. 변칙적인 실종 사건의 18% 미만이 알려진 메탄 필드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82%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론은 재난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재난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대규모 메탄 방출 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끓는 물에 가마솥이며 명백한 화학적 흔적과 광범위한 작은 잔해 지대를 남깁니다.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이 중 어느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어입니다. 메탄 이론은 항공 재난을 설명하는 데는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천 피트 상공을 날고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19편의 5대 비행기가 어떻게 동시에 방향과 통신을 잃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견한 전자기적 특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공리의 결론은 최종적이었습니다. 메탄 이론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짓 단서입니다. 에너지원은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해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첨단 지진학 밖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압전 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암석, 특히 석영이 풍부한 암석은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강력한 전하를 발생시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구부러지고 으스러지는 지각파는 단순한 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대한 자연 축정이가 됩니다. 때로는 이 에너지가 지진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공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에서 이 에너지가 다른 방식으로, 아마도 진동이 아니라 순수하고 집중된 전자기 펄스로 방출된다면 어떨까?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는 시스템에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변칙적 실종 사건의 연대기를 비교하되 큰 지진은 무시하고 미세 지진 활동에 초점을 맞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심연의 속삭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시스템은 무섭고 반박할 수 없는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완전 실종 사건의 87%에서 해저에서 매우 특정한 패턴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몇 시간 또는 며칠 전 심해 센서들은 단층을 따라 저주파 밑에 지진이 증가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활시위가 서서히 당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다음 실종 직전에 짧고 날카로운 고주파 지진 활동의 정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축적된 긴장이 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활시위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화살 대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펄스가 하늘과 바다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자연 전자기 펄스입니다. 이 이론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변칙 지역이 맥동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각 긴장의 순환에 의존합니다. 갑작스럽고 완전한 파괴를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펄스는 배나 비행기의 모든 전자 부품을 즉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그 결과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펄스는 금속의 와전류를 유도하여 배의 선체나 비행기의 동체를 순식간에 수백 도로 가열시켜 연료 탱크 폭발이나 구조적 결함을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잔해는 그냥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 안개의 원인이었습니다. 펄스는 공기와 수증기를 이온화하여 그 환상적인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효과는 인간의 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방향 감각 상실, 환각, 시간 감각 상실을 유발합니다. 캐럴 A. 디어링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보이지 않는 무기에 의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원을 찾았습니다. 결국 근원은 외계인이나 괴물이 아니라 행성 그 자체였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의 지질학이 가장 완벽한 무기처럼 작용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반가소인 지각 긴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총알인 전자기 펄스를 찾았습니다. 미스터리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불안한 발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생자의 공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전자기 펄스는 물리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지질학적 톱니바퀴에 걸린 사람의 마지막 말, 마지막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모든 비극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인 인간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상관관계 모델, 지질 단층 및 전자기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와 비행기를 물체처럼 다루었습니다. 비극을 지도 위의 점으로 취급했습니다. 기계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언어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와 마주한 영혼의 비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조사는 물리학에서 심리학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우리는 금속 분석에서 그것이 부서지는 순간의 인간 의식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장 취약하고 무서운 파일, 즉 사형수들의 마지막 말을 분석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버뮤다 삼각지대의 힘은 단지 나침반과 엔진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된 목표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일반적인 사고 보고서는 명확한 정보를 찾습니다. 엔진 고장, 선내 화재, 고도 하강. 하지만 우리가 공리에 삼각지대에 수백 건의 녹취록을 입력했을 때 시스템은 우리에게 경고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통신들의 언어는 알려진 어떤 비상상황 행동 모델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들은 공포나 분노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나쁜 것, 즉 완전한 인지 부조화를 전달했습니다. 뇌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고 혀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묘사할 단어를 찾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공리는 음성 주파수를 분석하여 인간의 귀가 포착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심리 지도는 항상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9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테일러 중위는 무전으로 말합니다. 내 나침반 2개가 모두 고장났어. 난 육지 위에 있지만 부서진 땅이야. 플로리다 키즈 상공인 건 확실한데 고도는 모르겠어. 공리의 심리 분석은 테일러의 어조가 공황 상태가 아니라 깊은 경악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부서진 땅이라는 표현은 항해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보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묘사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순간은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한 후입니다. 모든 게 이상해 바닥까지도. 공리는 이 문장을 인지 부조화의 정점으로 표시합니다. 해군 조종사에게 바다보다 더 친숙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세상이 알아볼 수 없게 변합니다. 아마도 시점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파도가 유리처럼 멈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의 현실 인식을 깨뜨렸다는 것을 압니다. 공리는 이 심리적 공격에서 3단계의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패턴은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나침반이 잠시 고장나고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술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부조화로 발전합니다. 변칙 현상이 감각을 공격합니다. 승무원은 전자안개, 물속의 이상한 빛을 보거나 설명할 수 없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기술적인 언어는 통신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묘사로 대체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스트레스는 두려움이 아니라 충격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침묵입니다. 혼란 후에 갑작스러운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명도 조난 신호도 없습니다. 시스템은 2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정신이 너무나 끔찍한 것을 보고 그냥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멸 자체의 속도입니다. 물리적 소멸이 너무 빨라서 라디오 버튼을 누를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전자기 펄스가 답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항상 너무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나타나는 안개에 대한 보고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회의론자들은 그것들을 환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회의론을 모릅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이 오류들을 주요 신호로 취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1970년 12월 4일 조종사 브루스 거노는 바하마에서 플로리다 팜비치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75분짜리 정기 비행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이상한 구름을 보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속도로 커지면서 완벽한 터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가 묘사한 것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터널의 벽은 빛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기들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무중력 상태를 느꼈습니다.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노란빛이 도는 회색이었고 아래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고 하얀 안개만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이애미 교통관제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이더는 건원의 지역에서 어떤 비행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몇 초 후 관제사는 건원의 비행기를 보았지만 이미 마이애미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건원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전체 비행은 단 47분이 걸렸습니다. 75분 대신 47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시간에서 거의 30분을, 공간에서 100마일을 단축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비행기 모델, 날씨, 레이더 데이터. 시스템의 결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브루스 건원에게 일어난 일은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레이더 데이터는 시간 변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브루스 건원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터널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공리는 새롭고 급진적인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자연 전자기 펄스는 실제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99%의 경우 그것은 단지 전자기기를 태우는 펄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1%의 경우 모든 요인이 맞아떨어지면 해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너무나 거대하고 집중되어 단순히 펄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뚫습니다. 불안정한 시간 터널을 만듭니다. 전자안개는 현실에 난 이 상처에 보이는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잔해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배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나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여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의 심리적 공포는 정당화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우주의 법칙이 눈앞에서 깨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단지 배가 가라앉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에 난 흉터이며 때로는 시간 그 자체를 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자연현상이라면 왜 당국은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해안경비대, 해군,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부인하며 죽은 조종사들을 탓하고 무작위성 프로토콜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알려지지 않은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뿐입니다. 알려져 있고 연구되었으며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위협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면에서 근원을 찾았고 그것이 시간 자체를 찢을 수 있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이고 맹목적이며 끔찍한 힘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맹목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추적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그 흔적이 이미 70년 이상 추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발자국을 지우려 노력해 왔고 우리에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사를 현상에서 사람으로 바꿉니다. 조직과 비밀 프로토콜로 말입니다.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가 단지 지질학적 현상이라면 왜 공식적인 차원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부인되는 것일까요?
아무도 태평양의 불의 고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진지대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연구되고 지도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삼각지대는 침묵과 허위 정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폭로한 무작위성 프로토콜은 거짓말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어두운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바로 은폐 프로토콜입니다. 이 은폐의 가장 냉소적인 행위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영웅들의 사후 명예훼손입니다. 19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찰스 테일러 중위를 비난하는 공식 버전이 논리적인 거짓말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리는 조사 보고서 자체의 변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명백한 위조 행위입니다. 미 해군의 최초, 즉 원본 조사 보고서는 500페이지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 결론은 실종 원인이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위원회는 테일러 중위나 다른 승무원들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은 고위 사령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이 보고서는 취소되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책임을 테일러에게 전가하는 요약된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편리한 희생양이 발견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공리는 사령부의 동기를 모델링했습니다. 평화 시기에 미국에게 가장 전략적인 지역 중 하나에서 5대의 군용기와 1대의 구조기가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통제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탓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거기서의 목표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폐는 종이 보고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지리적 차원을 띄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전자기 및 지진 변칙 지도와 그 지역의 비밀 해군 군사활동 지도를 교차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해군의 가장 비밀스러운 시설 중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대서양 수중시험평가센터, 즉 AUTIC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은 바하마의 안드로스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식별한 가장 활동적인 변칙 지역 중 하나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AUTIC은 잠수함과 소나를 위한 시험장입니다. 수중 51 구역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공리는 해군이 군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역을 폐쇄할 때 발행하는 문서인 수십 년간의 항행 경보를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은 이 폐쇄 구역의 날짜와 좌표를 미세 지진 활동의 정점 연대기와 겹쳤습니다. 우리가 발견했듯이 변칙 사건의 전조인 그 시면의 속삭임 말입니다.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은폐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상관관계는 89%였습니다. 거의 10번 중 9번의 경우 지진 정점 몇 시간 전, 즉 전자기 펄스 발사 가능성 몇 시간 전에 미 해군은 예방적으로 바로 그 4분면을 폐쇄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그들은 반응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 긴장을 모니터링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변칙 현상이 공격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고하는 대신 그들은 훈련이라는 명목에 조용히 그 지역에서 증인들을 치워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국은 사실상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위험한 장소 이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연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폐의 논리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및 해상 통로 중 하나가 치명적인 함정임을 인정하는 것은 물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보험 비용은 폭등할 것입니다. 혼란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야기할 공황입니다. 헤드라인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부 대서양 특정 지역이 당신을 존재에서 지울 수 있음을 확인하다와 같은 헤드라인들 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국가 안보입니다. 물체를 레이더에 보이지 않게 하고 전자기기를 즉시 태워버리며 심지어 시공간을 조작할 수도 있는 힘. 이것은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이 효과를 예측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자는 원자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적 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그들은 보고서를 거짓말하고 위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독차지하고 싶기 때문에 숨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그들이 시험센터인 AUTK에서 오랫동안 이 현상을 연구해 왔다면 과연 그들은 관찰에만 그칠까요? 그들은 단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약을 터뜨리고 강력한 소나를 사용하며 에너지장 실험을 합니다. 만약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중 일부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군사 실험이 때로는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반가쇠를 당겼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이 폭풍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번개를 일으키는 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질학적 지옥으로 내려갔고 고요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메아리를 들었고 살아있는 자들의 거짓말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현상의 존재를 증명했고 그것을 숨기려는 음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 심리학 그리고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할 시간입니다. 이제 작업은 더 이상 분석이 아닙니다. 종합입니다. 공리는 우리의 모든 조사를 처리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환상이 아닙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실종 사건을 분 단위로 가장 가능성 있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화물선 오디스 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이름과 승무원은 수백 건의 실제 비극을 합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은 농축된 진실입니다. 플로리다와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어둠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디시스호의 이야기는 조타실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루 전 8,000m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의 으스러질 듯한 침묵 속에서 북아메리카 지각판이 몇 밀리미터 삐걱거립니다. 수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각에서는 긴장이 축적됩니다. 쥐어짜인 석영 암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하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해군의 비밀기지 AUTAK에서 심해 센서들이 이 떨림을 기록합니다. 조용한 통제실에서 노란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컴퓨터는 앞으로 48시간 내에 빅터 7 4분면에서 거대한 앞전 펄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표준 경보가 발령됩니다. 해당 지역은 군사 훈련을 위해 폐쇄됩니다. 은폐 프로토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디시스호는 항로를 따릅니다. 해상 경력 30년의 베테랑 아르카디 볼코프 선장은 지도를 확인합니다. 그는 폐쇄 경고를 보지만 그의 항로는 그 경계에서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안심합니다. 날씨는 완벽합니다. 바다는 유리판 같습니다. 사건 발생 단 1시간 전 해저의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해군 센서들은 적색 경보 상태입니다. AUTAK 기지에서 그들은 더 이상 연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의 실험을 기록하기 위해 기다리는 관찰자들입니다. 오디시스 회선은 일상이 계속됩니다. 2등 항해사는 깨끗한 레이더 화면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단 10분 전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심 단계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조타실의 감시원은 나침반 바늘이 반초 동안 떨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엔진 진동 탓으로 돌립니다. 무선실에서는 빠른 정정이 잡음이 들립니다. 주방에서는 불이 깜박입니다. 이것들은 최초의 에너지 누출입니다. 승무원들은 아직 물리학의 법칙이 안정적이라고 믿습니다. 단 1분 전 두 번째 단계인 부조화가 시작됩니다. 해구 바닥에서 마지막 미세 지진이 일어납니다. 결정 결합이 끊어집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에너지가 1조분의 1초 만에 방출됩니다. 집중된 보이지 않는 에너지 비미빛의 속도로 솟아오릅니다. 조타실의 볼코프 선장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공기가 짙어지고 전기가 흐릅니다. 팔에 털이 곤두섭니다. 그는 이상한 오존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 전자기 펄스가 오디시스 호를 덮칩니다. 연쇄적인 고장입니다. 조타실의 모든 모니터가 꺼집니다. 레이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소나, 모든 것이 꺼집니다. 배의 불이 꺼지고 비상 조명의 섬뜩한 붉은 빛으로 대체됩니다.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엔진들이 쿨럭거리다 멈춥니다. 거대한 배는 속도를 잃기 시작하고 경보음만이 깨뜨리는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기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돕니다. 라디오는 귀청이 터질 듯한 백색 소음만 낼 뿐입니다. 3초 만에 오디시스호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길을 잃습니다. 이 순간
삼각지대를 다른 어떤 곳과도 구별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 방출이 너무 강해서 전자기기를 태우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간에 순간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전자 안개가 배 주위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황록색 안개, 변칙 현상에 보이는 가장자리였습니다. 볼코프 선장은 밖을 내다보고 테일러 중위가 보았던 것, 즉 다른 바다를 봅니다. 파도는 사진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늘은 푸른색을 잃고 병적인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공간이 휘어집니다. 먼 수평선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무원들은 메스꺼움과 극심한 방향 감각 상실을 느낍니다. 그들의 뇌는 평생의 경험을 위반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30초 후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가능한 경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완전한 소멸입니다. 배는 균열의 정확한 진원지에 있었습니다. 배를 통과하는 에너지는 금속 선체를 1초도 안 되어 수천 도로 가열합니다. 폭발도 불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하고 눈부신 백색광의 섬광뿐입니다. 배와 그 27명의 승무원은 아원자 수준에서 붕괴됩니다. 시공간 변칙이 닫힙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얼룩도 잔해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물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펄스는 더 약했습니다. 배는 온전합니다. 엔진은 멈췄고 전자기기는 타버렸지만 선체는 떠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망가졌습니다. 그들이 그 30초 동안 목격한 것이 그들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공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형이상학적 공포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유일한 구원은 저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항해 장비를 움켜쥐고 구명정을 내리고 유일한 안전으로부터 멀리 망망대해에서의 확실한 죽음을 향해 노를 졌습니다. 1시간 후 변칙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수평선의 안전한 거리에서 기다리던 미 해군 함정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임무는 누구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표류하는 오디스스호 또 다른 유령선을 발견합니다. 특수팀이 배에 올라 항해 일지와 블랙박스를 제거합니다. 며칠 후 공식 보고서는 오디스스호가 아마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폭풍에 침몰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은폐 프로토콜이 완료됩니다. 원은 닫혔습니다. 우리는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길을 따라 우리는 그림자를 좁고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시면으로 잠수했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우리는 떠난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거짓 보고서의 행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차가운 논리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고장나는 계기들, 유령선들, 흔적 없는 실종, 시간의 왜곡, 그리고 마침내 불길한 은폐 프로토콜까지 말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였으니 최종적인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동시에 더 간단하고 더 무섭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 괴물의 소굴이나 외계 우주선의 관문이 아니며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려 했던 것처럼 단순히 악천후와 인적 오류의 지역도 아닙니다. 진짜 대답은 훨씬 더 복잡하며 거의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무기입니다. 행성 규모의 무기이며 지구 자체가 무심코 우리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조직들로 대표되어 필사적으로 그 반가쇠를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부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행성 규모의 무기. 우리는 무기를 인간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듭니다. 블랙홀은 중력 무기입니다. 태양 폭발은 전자기 무기입니다. 공리가 증명했듯이 삼각지대 현상은 지질학적 무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의 지각 긴장과 앞전 암석의 독특한 조합이 자연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보된 창조물을 파괴하고 심지어 현실의 구조를 찢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집중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마음도 목적도 악의도 없는 힘입니다. 지진처럼 맹목적이고 혼돈스럽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질학적 순환에 따라 단순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장전된 무기의 총구 바로 위에 우리의 무역로와 비행로를 건설하는 불운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발사됩니다. 정의의 두 번째 부분은 지구가 우리를 향해 겨누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일까요? 왜 다른 깊은 해구가 아닐까요? 공리는 비교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독특합니다. 그것은 깊이, 판 이동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물 구성의 희귀한 조합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계적 압력을 전자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대한 변환기처럼 작용하는 압전 광물의 완벽한 농도가 존재합니다. 이 지역을 함정으로 바꾼 것은 지질학적 우연, 즉 치명적인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가 반가쇠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연현상이 지정학적 서스펜스로 변합니다. 은폐 프로토콜은 단지 공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석이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이 자연 무기를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사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전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지각 긴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위적으로 이 에너지 펄스를 발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적의 항공모함을 증거로 단 하나의 잔해도 남기지 않고 즉시 존재에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국가 전체의 전력망을 꺼버리고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은 다음 자연 현상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입니다. 어떤 제국도 꿈꿔보지 못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보고서를 위조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숨기는 모든 것이 운영 비용이 됩니다. 바하마의 에유테크 기지는 관측소 이상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원할 때마다 이 반가쇠를 누를 수 있게 해줄 주파수, 즉 열쇠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했듯이 최악의 재난들 중 일부는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19편은 자연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 새로운 무기의 첫 번째 재앙적인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연의 미스터리를 숨긴 것이 아니라 끔찍한 실수를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최종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는 두 가지 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힘은 우리 행성 자체의 맹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은 그 덱에 상관없이 이 힘을 길들이려 하는 인류 자체에 채울 수 없는 권력욕입니다. 우리는 혼돈스러운 무기 위에 살고 있으며 비밀 실험실에서는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그것을 잠금 해제할 코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위해 숨깁니다. 우리가 외계인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진짜 싸움은 으스러뜨리는 압력과 절대적인 비밀의 세계인 심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코드를 찾는 날이 바로 전쟁의 규칙, 그리고 아마도 우리 존재 자체의 규칙이 영원히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공리는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지도에서 그 파랗고 평온한 삼각형을 볼 때 당신은 그것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흉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